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13일 동안 이어진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 마무리됩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 승부처를 중심으로 막판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조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 주에 출범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감시를 받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대법관 후보자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어제 108만 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96만 명에게 6조 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내일부터는 홀짝제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나 금 등을 사고 파는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 17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00여 명으로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반적인 확진자 안정 추세에 따라 내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젯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전동 킥보드 등 특별 단속에 나서 102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뒤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사례가 늘어 오는 7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법무부 안에 설치될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 구청와대 민정수석실 대신에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게 되는 법무부에 설치되는 현재 전국의 쟁점이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사관리단장 등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이 되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함께 치러지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내일 치러집니다. 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는 총력 득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선거 전 상황과 판세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청 앞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 어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주로 향한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초접전 지역인 경기도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권성동,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은혜 후보, 안철수 분당갑 후보 등과 경기도 필승 유세를 벌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9곳에서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0.7% 차이로 패배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통합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내일 투표 시간 마감까지 독려하고 또 독려합시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경합 지역인 대전과 세종 그리고 서울 유세 총력전을 펼칩니다. 특히 그동안 내용에 휩싸인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소화합니다. 4년 전 압승했던 때와 분위기가 다른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몇 군데를 이기느냐에 천착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압승을 막는 데 반드시 주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지금 선거 막바지인 만큼 상대를 향한 비방전도 더 격화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증평군수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송기훈 후보가 고령이니 하던 일을 쭉 했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현대인의 숙명이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얼마나 젊으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았다면 어떨까 하는 덕담을 드리다가 표현이 과했던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공세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1356만 경기도민께 속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김은혜 후보의 거짓말은 이미 상습 사기범 수준입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진 착오라고 해명하면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앞 스튜디오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제 내일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번 선거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시게 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한 장이 더 많아서 8장이죠. 본투표 때는 2번에 걸쳐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할 용지는 모두 7장. 먼저 교육감,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투표용지를 받아 1차 투표를 합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유일하게 가로형인데요. 기호, 정당 이름이 없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잘 파악해둬야겠죠? 1차 투표가 끝나면 이제 나머지 4장도 받는데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용지에는 기호 옆에 가나다 표시가 있습니다.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인데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 무효표 처리되면 곤란하겠죠? 반드시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덜 찍혀도 정규 기표 용구라는 게 확실하다면 인정되고요. 청인, 그러니까 용지에 도장이 있고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도장을 여러 개 찍었을 때 이 투표용지는 인정됩니다. 여러 개 찍은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 선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찍힌 투표 용지들인데요. 이렇게 청인이 남아있고 한 후보에만 명확히 도장이 찍힌 건 인정됩니다. 여러 개다 도장을 찍은 것들인데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선이 닿았다면 그 후보를 찍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주가 다른 후보 칸에 묻었거나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다른 칸에 묻은 것, 둘 다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껏 투표하고 나서 공명선거나 자신의 이름 등을 적어 넣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번에 시도지사 17명 뽑습니다. 시도지사는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대형 지자체 단체장이 되면은 단번에 유력 대선 후보라고 꼽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가 대선 본선까지 나서거나 대통령 당선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YTN 민심연구소에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방선거가 이른바 대권의 길목으로 여겨지는 이유. 행정 경험과 정치력을 인정받은 광역단체장들이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치러진 7차례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선택을 받은 광역단체장은 모두 76명입니다. 이 가운데 30명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거나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꼴로 대통령의 꿈을 드러낸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11명이, 비수도권 단체장은 60명 중에 19명이 대권 도전을 시사를 하거나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70% 가까운 사람들이 대권을 꿈꾸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역단체장이 대권 길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7년 대선 무렵인데요. 이때부터 광역단체장의 대선 출마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권을 꿈꾸는 광역단체장들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우선 YS와 DJ로 대표되는 거물급 정치인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주류로 분류가 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역시 대통령직 도전의 문턱을 낮춘 하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또 당시 민선 3기 이명박 서울시장의 급부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번엔 지방 정치를 통해서 대권의 꿈을 키운 인물들 누가 있었는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역대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선 출마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입에 올렸던 인물들입니다. 모두 30명인데요.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인물 외에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 몇 명일까요? 24명입니다. 이들이 당내 경선 레이스를 비롯한 본격적인 선거 과정에 뛰어드는데요. 7명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하죠. 이렇게 남은 17명이 경선을 완주하지만 상당수가 탈락합니다. 실제로 본선 진출은 5명뿐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사퇴하지 않고 선거 당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 사람 이렇게 4명입니다. 여기까지 올 확률 5%네요. 이것만도 쉽지 않죠. 이 중에 청와대 문턱을 넘은 사람 단 1명뿐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1%네요. 지방선거를 대권의 길목으로만 보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역시 5년 후 대권 도전의 꿈을 꾸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일부는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낙방한 뒤 이렇게 다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5년 후 일은 누구도 모르지만 대권 도전에 앞서 우선 4년 동안의 지방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죠. 물론 그 전에 이번 선거의 문턱을 넘어야 할 거고요.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한우 음식점에서 대규모 회식을 벌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이 회식 장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건 처음이라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한 사람 중에는 민주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회식 이후 음식값이 계산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원 등 80여 명이 지난 22일 정읍시의 한 한우 음식점에서 이른바 수상한 회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리에 참석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와 임승식 전북도 의원 후보는 YTN과의 통화에서 4개 면 지역을 관리하는 당원들만 모인 단합대회라고 해명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윤준병 의원 역시 식비는 당원 협의회장들이 모금해 계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짝수인 161만 곳이 대상이었고 108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인 96만 건, 금액으로는 6조 원이 어제 지급됐습니다. 내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됩니다.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에 지급되고 7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산업생산지수는 116.4로 한 달 전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소비 동향으로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0.2%, 설비 투자는 7.5%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경제 지표 좋지 않은데 물가가 특히 걱정입니다. 고물가 상황을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가를 잡기 위해서 유류세 역대 최대 폭으로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기름값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한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그나마 인근 주유소 중에선 싼 편인데요. 그래도 뒤에 가격판을 보시면 휘발유나 경유나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나와서 운전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하나같이 기름값이 비싸서 너무 힘들다, 너무 비싸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전혀 사실 그렇게 체감은 사실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이게 오를 때는 그냥 바로 오르고 천천히 내리고 뭐 이런 류의 일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유류세 혹은 기름값 자체에 좀 불만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의 2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기름값이 인하 전 가격보다 비싸지며 체감 효과가 넉 달 만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유류세 20%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세금을 깎아줬는데 여기서 각각 83원, 58원씩 더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10%포인트 추가 인하의 체감 효과는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휘발유는 20일 만에 추가 인하 전 가격을 넘어섰고 경유는 유류세 인하의 체감 효과가 사라지는데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반짝 기름값이 내려갔다가 곧바로 치솟은 겁니다. 이후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름값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나라 밖 악재들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국제 유가는 또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환율도 1,200원 중반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수입 손실이 5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인하 조치 연장과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주유소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이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상기후 겹치면서 밀가루값, 식용유값 모두 올라서 지금 치킨집들이 어렵습니다. 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보다는 시장과 골목의 통닭집들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청량리 통닭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통닭집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니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밀가루와 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이 훌쩍 뛰었다는 얘기 이미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날마다 또 대량으로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사실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서울 청량리의 유명 통닭골목집에 나와 보니까 그 부담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통닭집에서 하루에 3통씩 쓰는 18리터짜리 식용유입니다. 2달여 전,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4만 원대였던 게 지금은 6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마리 정도는 튀겨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다고 또 사용을 줄일 수도 없는 게 자영업자들의 상황인데요. 50년 가까이 이곳을 지켜온 가게 주인이 튀김 기름값을 걱정해보긴 처음이라며 한숨을 쉰 이유입니다. 다른 가게들이라고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튀김용 기름인 팜유 수출을 인도네시아가 중단한 데 이어 해바라기 씨와 카놀라 씨의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식용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통닭집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튀김옷으로 입히는 밀가루 가격도 이미 상승한 터라 타격이 더 큰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실제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은 최근 1,000원에서 2,000원가량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표 통닭을 파는 자영업자들은 쉽사리 가격 인상 흐름에 동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렴한 옛날 통닭, 또 반값 통닭을 즐겼던 단골 손님들을 생각하면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을 잃게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 정부가 관세 면제 정책 등 물가 대책을 내놓은 만큼 당장 가격을 올리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장기화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상태에 동네 골목 상권은 더욱 이중고를 겪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청량리 통닭골목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주요 철강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건설 원자재 가격도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단군 이후의 최대 재건축이라는 둔촌 주공 아파트는 공사가 멈춰 서기까지 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더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재개발 현장까지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아파트 4,100여 가구 입주를 목표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 성남 신흥 1구역입니다. 지난 4일 사업 설명회를 열었지만 현장에 온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495만 원으로 책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게 불참 이유였습니다. 현장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전화를 저희가 했고요. 근데 그 전화를 했을 때 현장 참석이 불가능하다, 입찰을 못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남 수진 1구역도 5천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설사를 찾는 공고를 냈지만 한 곳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역시 낮은 공사비 책정이 원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황당했죠. 사실은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 단일 동으로서는 저희가 가장 큰 규모였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저희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찰을 고민하다 포기한 한 건설사는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초중반대로 올리거나 물가 상승분 반영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책정된 공사비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하기 힘든 수준의 공사비로 생각됩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한 탓에 공사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사 입장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근과 시멘트의 톤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치솟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인 불확실성도 변수로 꼽힙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 같은 일을 피하려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합, 그러니까 발주처와의 분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수주를 할 때부터 프로젝트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참여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게 요즘 건설사들의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른바 묻지마 수주에서 선별 수주로 흐름이 바뀌면 착공이 미뤄지면서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를 관할구청이 승인했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김포 장릉 인근 검단 신도시에 73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은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서구가 사실상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죠. 주택도시공사 SH의 협력업체라면서 싼 값에 전세를 구해주겠다 속여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실제 SH가 운영 중인 주거 지원 제도를 미끼로 60명이 넘는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김모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서울 길동에 있는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는 지인 50살 박모 씨가 민간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준 덕분이었습니다. SH가 운영 중인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제도인데 공사가 민간인에게 직접 주택을 빌린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싼 값에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직접 찾아온 임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 돼 있었고 SH 사업 대상 주택도 아니었던 겁니다. 임대인이 이제 나가라고 해서 월세를 한 수개월 지금 미납이 돼서 납부가 안 됐다라고 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 박 씨는 S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내민 전세임대차 계약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처럼 꾸며놓은 사무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박 씨 본인이 먼저 민간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 앞에선 자신의 직원을 임대인인 것처럼 내세워 가짜 전세 계약서를 쓴 겁니다. 전세값을 고스란히 떼이고 월세 계약까지 만료된 김 씨는 가족과 함께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개인의 수행이나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가족들 다 전부 대출을 다 끌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박 씨가 지난 2015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속인 피해자는 65명. 대부분 학교 동창이나 지인 또는 지인의 가족 등이었는데 가로챈 돈만 1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이들에게 받은 전셋값으로 피해자들 집 월세 계약을 연장해오다 더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면서 KT 자회사의 노동자가 쓰러졌다는 뉴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회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안전대책을 내놓았었지만 대부분 실효가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간 뒤 못을 밟고 전신줄을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지역에 따라 작업량의 절반 이상 차지하기도 하는 전신주 등주 작업입니다. 다른 통신사에는 거의 사라진 작업이라 KT가 산재 사고율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KT서비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2인 1조 작업 수칙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기울어진 전신주조차 급하면 혼자 올라가 작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사다리 작업이나 전봇대 등주 작업은 무조건 2인 1조로 하도록 매일 아침 구도로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없는데 작업 때마다 동료를 불러 2인 1조를 하라고 하니 업무 정체와 민원이 심해져 노동자 판단에 따르도록 한 달여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업무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를 불러서 하려고 그래도 여기도 바쁘고 딴 데도 바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적정, 업무량. 그게 지금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일에 쫓겨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KT서비스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내놓았다는 안전대책을 점검해봤습니다. 작업 전 위험성을 평가해 자가점검을 입력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작업 기피권을 활용해 반드시 위험작업 2인 1조로 하도록 한다는 사측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전에 회의를 할 때 그 체크리스트를 거기에서 그냥 다 매일 무슨 결제 서류 결제하듯이 그렇게 체크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 수칙에 맞게 답한다면 작업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죠. 회사에서 낸 또 다른 대책은 암행 감찰. 잠옷 차림으로 나타나 사진을 찍은 뒤 안전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알리고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수시로 직원들을 쫓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데 작업 도구를 가져가려 차량에 잠깐 들르는 직원을 안전모를 벗었다는 이유로 적발하는 등 상식 밖의 단속을 한다는 게 직원들 하소연입니다. 실제 KT서비스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안전 강화가 안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63.7%에 달합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과 적당한 작업량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간 주말 대기를 두고 팀원들끼리 노노 갈등이 날 정도라며 과한 업무량을 줄일 필요가 있고 잦은 고장으로 등주 작업을 유발하는 장비들 혹은 휘어있는 전신주처럼 위험한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안전의 기본은 여유라고 봐요. 본인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업무량일 때 그런 지침들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KT서비스는 외부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을 포기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5월 말까지 산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현장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일부 사각지대라는 게 사측의 주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넘었지만 KT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한 사각지대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KT서비스는 우리 현장은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라는 안전표어를 내걸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거래소를 가짜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17억 원을 가로챈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금융투자자문업체로 위장해 3배 이상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금융투자자문업체 홈페이지입니다. 투자 원금을 100% 보장하고 환급까지 책임지겠다고 장담합니다. 재테크 필요성을 느끼던 A씨가 연락했더니 업체 대표는 원금의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에 대표에게 소개받은 코인 거래소를 통해 8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소 현황을 보면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각종 비용 정산을 핑계로 지급을 거부당한 겁니다. 뭐 1억 얼마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어때서 돈을 내야 된다, 뭐 어째서 돈을 내야 된다 계속 그랬는데 맨 나중에는 그 돈을 찾으려면은 계좌 개설을. 금투자에 나섰던 직장인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익률 3배를 자신하는 전문가로부터 금거래소를 소개받아 2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떼인 겁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 실수로 대부분 손실을 봤다고 둘러댔습니다. 주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수익 낸 걸 갖다가 가짜로 톡에 올려가지고 그 톡방을 만들어서 냈더라. 그 물이 다 있어요. 두 사람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사기 조직이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알고 보니 A씨와 B씨가 가입한 거래소가 가짜였던 겁니다. 사기 조직원 안모 씨 등은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 수십 개를 만들어두고 투자 권유를 받은 피해자들이 가입해 돈을 넣으면 코인, 금 상품 등이 실제로 매매되는 것처럼 화면을 꾸몄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7억여 원. 피해자는 20여 명에 달합니다. 안 씨 일당은 빼돌린 돈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대포 통장도 무더기로 운용했습니다. 안 씨 일당이 법인 주소지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이들은 가짜 법인 통장을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런 허위 법인을 4개나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피해자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최근 안 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SNS로 접근하여 투자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1:1 투자 자문을 받기에 앞서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고 코인 등 상품 거래소도 정부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급식용 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된 고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서울시 교육청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A 고등학교는 어제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며 납품업체에서 만든 열무김치를 그대로 받아 배식하던 중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서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했고 김치 납품업체 대표를 불러 경위를 파악한 결과 대표가 업체 잘못을 인정했다며 경위서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 이틀째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궁금증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화상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니까요.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어제부터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홀짝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어제는 이제 짝수였고 오늘은 이제 홀수인 기업체, 사업체들이 신청을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7월 한 말 정도까지는 뭐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지급 대상인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중기업까지고요. 중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간 매출이 50억 원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소상공인 소기업이니까 이제 연 매출이 10억 원 초과되는,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약 대상 기업은 한 371만 개사 정도 될 것 같고, 보상받는 비율은 그 업종이라든가 뭐 피해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가장 적게는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청하면은 그날 당일로 지급되는 모양이더군요. 네, 하루에 6번씩 지급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한 7시까지만 신청하시면 오늘 바로 입금이 됩니다. 예. 그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일단 4개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4개 업체에 대해서 뭐 100%다 지원을 할 수 없고, 네. 4개일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업체는 100%, 그다음 두 번째는 50%, 그다음 세 번째 30%, 네 번째 20%, 이렇게까지 좀 차등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방안이 잡혀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이미 문 닫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2021년 작년 말이죠.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신 분들인데,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제적으로 폐업을 했지만은 영업을 한 그런 정황이 있다면은 그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 방안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을 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 하는 건데 그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안내가 되지는 않은 거죠? 예, 아직은 안내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근데 뭐 당국에서 그런 기준이란 이런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조만간 확정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전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업체들도 이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자체가 이제 방역지원금의 개념이라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곳도 뭐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방역조치를 이행했을 경우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액인 600만 원을 받는 것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오히려 만약에 늘어났다면 그 이후에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그 감소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잘 봐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연매출에 따라 좀 구분이 되고요. 또 매출 감소율에 따라 구분이 되고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상향 지원 업종이라 그래서 뭐 여행업이나 항공운송업, 그다음에 예식장업들 같은 한 50개 업종은 좀 더 좀 지원 규모를 늘리는 그런 차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 4억 원 이상인데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고, 그리고 상향 지원 업종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매출이 감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 감소는 이제 그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간이 가세자라든가 면세사업자, 그리고 2021년 중에 개업하신 분들은 연매출 자료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국세청이 보유한 그런 마이크로 자료가 있습니다. 뭐 그 해당 업체의 신용카드 결제액이라든가 뭐 현금 영수증 발행액 뭐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아마 활용할 그런 방안이 잡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미세한 매출 차이로 인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는 곳보다 소득이 적어지는 소득 역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율 뭐 이런 걸 구분할 때 이게 이제 기준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선에 운이 없어서 그게 빠지는 그런 사업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보상 대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중소기업부라든가 뭐 이런 과세
조세 당국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특수고용 같은 그 밖에 그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있다면서요? 네, 사각지대 내 놓인 이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손실보상금은 이제 자영업자 중심이고, 그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 이게 뭐 택시, 버스 기사 같은 소득 안정자금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또 특수고용 지원 같은 그런 손실보전금 이런 게 아마 6월 중에는 안이 좀 확정이 돼서 아마 6월 중에 대부분 지급이 개시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요. 좀 아직 관계부처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안내를 해주십시오. 네, 영업일과 뭐 주말, 공휴일 관계없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네네. 신청하시는 곳은 이제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서 24시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청 이전에 아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 문자가 나갈 겁니다. 나가고, 그리고 이제 신청은 두 가지 방식인데, 정부가 이제 사전에 지급 대상을 선정해 놔서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그런 분들은 단순히 이제 신속 지급 형태로 신청만 하시면 되고, 예. 다만 이제 그 2분 이상의 공동 대표로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증빙 서류 지출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23만 개 업체는 또 확인 지급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치고.kr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하신 홈페이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뭐 아마 대부분은 아시죠. 이미 신청하신 분도 있지만 간혹 이제 모르시거나 못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주위에서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현충일 격인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지원은 거부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문명 용사묘를 참배하고 헌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거듭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싸움은 압제와 탐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 in the perennial struggle for democracy and freedom, Ukraine and its people are in the front lines fighting to save their nation. But their fight is part of a larger fight that unites all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을 포함한 미국 내외의 전쟁을 열거하면서 자유는 결코 공짜인 적이 없으며 민주주의를 지킬 수호자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very generation has to defeat democracy's mortal foes. And into every generation, heroes are born, willing to shed their blood.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로켓 시스템 지원을 준비 중이냐는 기자 질문엔 부인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send to Ukraine rocket systems that can strike into Russia. 우크라이나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민주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몰 미군 가족 대표들과 함께 백악관 뜰에 목련나무를 심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로 수입이 금지된 규모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한다면서 러시아의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돈줄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박을 이용한 수입에 해당하고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물량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잠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캐나다가 권총의 소유와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 법률이 시행되면 캐나다에서 더는 권총을 사거나 팔거나 이전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가을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퍼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루머와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터무니없는 괴담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가장 흔한 소문은 곧 코로나19처럼 확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SNS에는 도시 봉쇄에 대비하라고 선동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낮아 확산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게다가 천연두와 유사해 이미 백신과 치료법도 존재합니다. But it isn't terribly infectious in normal circumstances, so clusters of cases normally die out quite quickly just by themselves. I think this is not a disease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worried of. It's not like COVID or other diseases that spread fast. So 이번 원숭이 두창이 생화학 무기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퍼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은 서아프리카에서 흔히 보이는 종류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The mutation rate is much lower than for RNA viruses, and so it's a very stable virus. So we don't yet have evidence that there's mutation in the virus itself. 특히 러시아와 중국 SNS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벌기 위해 퍼뜨렸다는 음모론도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발병한다는 괴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 모두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괴담 수준의 악성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올해 들어 원숭이 두창으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9명, 나이지리아에서 1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민주콩고 상쿠루주의 보건국장은 민주콩고에서 465명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콩고에서 원숭이 두창이 계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원숭이, 설치류 사체를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는 17,191명, 전날보다 11,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었던 주말 휴일 영향이 끝나면서 확진자가 다소 늘었습니다. 증세가 위중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이 늘어서 180명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목숨을 잃은 환자는 9명, 이틀째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3%포인트 오른 13%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1.4%,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비수도권은 16.9%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97,910명으로 전날보다 10,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5,664명입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서 6월 1일 내일부터는 생활치료센터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동안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맡았던 전국의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오늘까지만 운영됩니다. 또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내일부터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요즘에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경찰이 2달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어제 하루에만 102건이 적발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은 시각.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좀만 더 됐습니다. 지인들과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변명해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6%,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나 알고는 있었는데 맥주 진짜 치킨 먹으면 한 잔 먹어가지고. 20대 남녀는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데다가 알고 보니 면허도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채로 전동 킥보드를 타셨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되게 돼 있어요. 더욱이 앞으로 1년간 운전면허증도 딸 수 없습니다. 친구가 딱 찍어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1년 안에 차를 하나 사고 이제 면허를 딸 생각이었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아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관을 따돌리고 도주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CCTV와 번호판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시간 동안 경찰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전동 킥보드 위법 사례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 사망 건수는 모두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오토바이가 107%로 크게 늘었고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각각 89%, 42%나 증가했습니다. 이륜차나 PM 같은 두 바퀴 차는 신체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차량과 충돌했을 때 또는 도로에 넘어졌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경찰은 오는 7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다음 달 15일입니다. 2차 발사에서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탑재해서 쏘아 올리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큽니다. 36만 개의 누리호 부품을 만들고 검증한 300여 개 협력 업체들도 이번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의 한 공장. 작업자들이 전선을 꽈배기처럼 꼬아 굵은 묶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사체 부품을 서로 연결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누리호의 신경망 와이어 하네스입니다. 3,300도의 초고온과 영하 183도의 극저온은 물론 심한 진동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전선보다도 훨씬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성능은 기본이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자재를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안테나가 설치됐습니다. 우주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놓고 한쪽 벽에서 전송한 신호가 반대쪽까지 무사히 도달하는지 실험하는 겁니다. 누리호의 비행기를 안내해줄 내비게이션 기술인데 이를 통해 누리호는 극한 환경에서도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고 목표 궤도를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1단 분리할 때 충격, 2단 분리할 때 충격, 이제 3단까지 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장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구적인 설계를 보강하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좀 더 해서 누리호 2차 발사를 완전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성능 시험도 꼼꼼히 진행됐습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헬륨 탱크의 고정부 문제를 그대로 재현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그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시험 평가 업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발사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어쨌든 개선이 됐던 걸로 시험 결과 확인이 되고 있고요. 300여 곳의 민간 기업, 1000여 명의 연구진,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완성된 누리호에는 이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1차 발사에서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검증한 우리 연구진은 2차 발사를 완전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는 11월 국내 처음으로 메타 패션이 탄생합니다. 산업부는 어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BTS가 입은 한복을 만든 황희슬, 김보민 등 패션 디자이너들과 가수 라비 등 유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 패션 제작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메타 패션은 현실에서는 옷감의 재질, 색감 등의 제약으로 구현이 어려운 패션을 디지털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경북, 경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 영동과 충청, 영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영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가 계속됩니다.